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죠.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질환들로 혈전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게 좀 약이 어려워가지고 네. 드시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도대체 이 항혈전제는 무엇이고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응고제 이런 거는 좀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벌써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교수님. 네, 그러네요. 그때 막 더워가지고 막 맞습니다. 8월에 그랬는데 네. 벌써 지금 저 패딩 입고 왔잖아요. 저도 교수님. 세타 입고 나왔네요, 오늘. 아, 요즘 날씨가 이래서 막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또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겨울이 더 쥐약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심장과 관련된 약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요, 그 심방세동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시면서 이게 뭐 굉장히 좀 위험한 질환일 수 있지만 항응고제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용어부터 짚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응고제,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네. 짚어주세요. 네, 이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네. 헷갈리는데요. 먼저 일단 오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심방세동이고 네네. 심방세동에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은 이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된다. 그래서 항응고제 종류랑 이런 걸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항혈전제라고 해서 항혈소판제까지 포함하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우선 먼저 이제 혈전이 생기는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피부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날카로운 뭐 물건으로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피가 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피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혈전이 생겨서 출혈이 생기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은 적혈구가 있고 피 속에는 이제 혈소판이 있고 이런데요. 이 혈소판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혈소판을 여기 밑에 이제 그림으로는 가시처럼 변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면 이 혈소판이 손상된 혈관벽에 우선 달라붙고요. 달라붙으면서 이제 적혈구도 같이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다른 혈소판들을 또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거기 딱지가 않듯이 이게 딱지가 않는 그런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혈소판이 벽에 달라붙고 다른 혈소판 또 모아서 손상 부위를 막게 되는데 이때 또 작용하는 것이 혈액응고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응고인자는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12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트롬빈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을 피브린으로 바꾸고 이 피브린은 섬유소 가닥처럼 이렇게 혈소판이랑 또 우리 그 적혈구랑 이런 걸 모든 걸 이렇게 응집시켜서 꽉꽉꽉 묶어서 출혈이 생기는 걸 막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그런 인자가 있고 또 혈소판이 출혈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인자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내인성 경로, 외인성 경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로마 숫자로 번호가 써 있어요. 네. 근데 번호가 뭐 12번부터 순서대로 쭉 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죽박죽인 경우는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처음 발견된 순서대로 명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12가지의 제가 이제 인자가 관여한다고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2번 인자가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되겠고요. 이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지금 영어로 써 있지만 피브리노겐을 피브린 클랏 이렇게 혈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비타민 K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27, 90 이 네 가지 인자에 작용을 해서 비타민 K가 혈전을 형성하는데 아주 이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항혈전제라고 부르는 거는 혈전이 생기는 거를 다 좀 방해하는 막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 항혈전제는 크게 항응고제 그래서 우리 혈액응고에 작용하는 12가지 인자 팩터 네네네. 거기에 작용하는 물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혈전제가 가장 큰 맞습니다. 범주이고 네네. 그 네. 안에 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가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네, 정확하게. 넣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종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종류를 알아보면 네. 이제 우리 경구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구용을 복용을 하시고 내가 네네. 먹는 약이 뭐구나 아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주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병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입원했을 때나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알아서 주니까 경구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응고제 중에 경구용은 사실 경구용 항응고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심방세동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와파린이라는 약은 비타민 K를 작용을 방해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와파린 지난번에 제가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비타민 K가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인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 중에 27, 90 4개 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와파린은 그 비타민 K 작용을 좀 방해하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비타민 K, 비타민 K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비타민 K 비의존성 항응고제로 요새 이제 영어 약자로는 도학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다이렉트라는 거는 직접 작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4가지 약이 있는데 다비가투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 이제 상품명은 각각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큐스, 릭시아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비가투란이란 아픽사반이란 두 약은 하루에 2번 복용하는 약이고요. 리바록사반, 에독사반은 이제 하루에 1번 복용하는 약이고 다비가투란은 그 혈액 응고 인자 중에 2번 인자에 작용하고요.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은 10번 인자에 작용을 합니다. 저 하나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다. 이게 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작용하는 부위가 좀 다르고 그 하루에 몇 번 먹는지가 다르다고 네, 말씀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은 네.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걸 네.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이제 좀 다르게?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그 이제 환자분마다 다른데 네네. 만약에 이제 보통 요거만 딱 복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되게 혈압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뭐 드시니까. 부정맥약이라든지 여러 네네네네. 가지 먹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방해 드리냐면 네네네. 다른 약도 하루에 한 번 먹는다. 그러면 이것도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드리는 게 편하겠죠, 맞춰서.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하루에 2번 먹는 약을 드리면 딴 약은 아침에 먹는데 이것만 또 저녁에 한 번 더 먹어야 되니까 잊어먹을 수도 있고. 놓치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약도 하루에 2번 먹는 약들을 같이 먹고 있는 분이라면 어차피 저녁 약이 또 있으니까 그때 이제 2번을 먹게 해드리는 게 아침 저녁 약이 동일하게 되니까 빼먹지 않고 드시게 돼서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드리고요. 또 환자분들마다도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를 다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선호할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먹으면 불안한 거 아니냐, 2번은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심적으로 또 약간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그러시군요. 경우에는 이제 또 2번 먹는 약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드시는 약이나 뭐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네네네, 이렇게 처방을 그렇습니다. 하신다 네. 이런 설명을 또 네. 주셨습니다. 네. 항응고제는 그렇고요. 네. 이제 항혈소판제도 대표적인 약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아스피린이 이제 제일 유명한 약이죠. 아스피린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관상동맥 질환 있는 분들한테 쓰는 약인데요. 오른쪽에 플라빅스, 에피언트, 브릴린타 이건 이제 상품명이 되겠고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프라수그렐 약은 보통 하루에 1번 복용하고 이것도 티카그렐러라는 약은 하루에 2번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혈전제는 크게 네.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되고 여기 각각 속하는 약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드시는 약 이름 정도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네. 보시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좀 드실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이제 약을 언제- 제가 거꾸로 네.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네. 이런 약을 먹게 되는 질병이 있죠. 네.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경구용 항응고제는 제가 지난번에 심방세동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항응고는 주로 혈액의 흐름이 느린 주로 정맥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 심방세동도 이제 심방에 혈전이 생기는데 심방은 그렇게 혈액의 흐름이 아주 빠르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혈액 응고가 잘 되는 약들, 혈액 응고가 되는 거를 이제 예방하는 약이 되겠고요. 정맥 혈전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비만하거나 또는 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꼼짝없는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네네네. 다리에 혈전이 생긴다. 네네. 그런 얘기 스타킹 신어야 들어보셨잖아요.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 네. 들어봤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예를 들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든지 무릎 수술을 받아서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뭐 일주일씩 누워 있다 보면은 정맥에 저류가 생겨서 거기 이제 혈전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 혈전이 생기는 걸 정맥 혈전증이라고 하고요. 또 그 혈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심장으로 올라오고 그 혈전이 폐동맥으로 가면 이제 폐동맥 혈전증이 됩니다. 조금 이 폐동맥 혈전증은 되게 위험할 수 느낌이 있죠. 들긴 네, 맞습니다. 하는데 그게 어떤가요?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데요. 네네네. 정맥에서 하지 정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되게 조금일 경우에는 폐동맥을 막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지만 네.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 정맥에 있는 혈전이 정말 많이 떨어져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혈전이 떨어져 나오면은 폐동맥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네네. 목숨이 위태롭고 수술을 해도 또 잘못하면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질환입니다. 그러고 진단 받으시면 일단 무조건 다 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네네. 경우에는. 네네. 네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주로 항응고제는 이런 네. 병들에 사용하게 되고요. 또 항혈소판제는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뭐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혹은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고위험군인 분들은 우리 심장 혈관으로 가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죠. 관상동맥에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네네. 말초 혈관 질환도 아까는 이제 하지 정맥 혈전증을 말씀드렸는데 하지 동맥에 생기는 또 혈관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말초 동맥 질환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걸어갈 때 한쪽 다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우리 심장은 운동할 때 심장이 아프듯이 네네. 걸어갈 때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서운 질환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뇌혈관 안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거기서 어떤 혈전이 터지면서 뇌경색이 생기거나 혹은 뭐 뇌출혈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하고 예방해 줘야 되는 약에 대표적으로 이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다들 되게 위중한 질환이라서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네. 혹시 좀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쭙습니다. 사실은 부작용이나. 제가 맨 네. 처음 설명해 드릴 때 네네. 이 혈소판이 응집되고 혈액 응고가 되는 게 꼭 네.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질이 안 계속 되니까. 출혈이 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혈관 안에 혈액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뒤쪽에 있는 장기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 응고를 안 되게 하는 약을 쓰는 건데 네. 혈액 응고를 안 되게 하는 약이니까 당연히 부작용은 반대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게 네네네. 문제가 돼요. 거꾸로 이제 혈액 응고가 돼야 되는 순간에 잘 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복용하시다 보면은 부작용이 덜어 있을 수 있는데 뭐 경미한 걸로 얘기하면은 이제 코피가 난다든지 혹은 코피가 나도 뭐 이제 이런 약을 안 먹어도 코피가 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코를 좀 쥐거나 막으면 금방 피가 멎어야 되는데 이런 약을 먹고 있으면 이제 웬만해서는 코피가 잘 멎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칫솔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뭐 양치하다 보면은 가끔 피가 묻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이 이제 되게 오래 가거나 잘 멎지 않죠. 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디 이제 부딪히거나 하면 멍이 쉽게 잘 든다. 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대변 색깔이 흑색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장관 중에 이제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장을 거쳐서 쭉 지나오는 동안에 색깔이 이제 원래는 이제 적혈구 색깔이 처음 피가 나오면은 아주 새빨간 그런 피인데 이제 장을 쭉 거쳐 나오다 보면은 색깔이 좀 검게 변하니까 꼭 마치 짜장 소스 같은 까맣게 나오는 그런 거고 또는 그 출혈의 부위가 이제 하부라면은 우리 치질이 있다든지 그 하부 위장관 대장에 가깝고 항문에 가까운 부분에서 피가 나온다면은 마찬가지로 새빨간 피가 나올 수가 있죠. 혈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뇨도 방광에서 출혈이 있는 거라면은
이제 소변을 볼 때 새빨간 피가 나오게 되고 아. 방광보다 훨씬 위에 뭐 신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서 출혈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소변 색깔이 아주 새빨갛지는 않고 약간 콜라 색깔처럼 위치에 까맣게. 따라서 이게 그렇죠, 네. 시간이 걸리니까 네. 적혈구가 이제 까매지는군요. 공기 중에 나와서 산화되면 색깔이 변하니까 이제 그래서 혈뇨가 있구나 콜라 색깔 소변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기침 가래 같은 거에 가래 피가 섞여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경미한 출혈이고요. 눈에 보이는 출혈인데 이제 이보다 더 심각한 출혈은 뇌출혈이죠. 뇌출혈.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네네. 마침 뭐 우리가 이제 항혈전제를 먹고 있는 분이라면 그 출혈이 쉽게 먹지 않아서 많이 나오면 이게 위험해지고 또 안구 출혈, 망막 같은 데 출혈이 생기면 시력 장애가 생기는 거 또는 뭐 드물지만 척수 같은 데 출혈이 생긴다면은 척수신경 마비가 되면은 뭐 하지마비라든가 편마비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응급한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출혈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출혈은 정말 딱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 네. 이런 어떤 경미한 출혈이라도 멈추지 않는 코피가 나거나 네. 뭐 흑색변이 나오거나 혈뇨가 나오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는 뭐 일단은 네. 그 출혈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항혈전제를 먹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출혈이 지금 잘 멎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먹는 약이랑 관련이 있다. 그거를 인지하셔야 인지를 되죠. 하셔야겠네요. 그냥 이거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게 혈액을 응고를 혈전이 잘 안 생기게 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아시면 먹고 있는 약이 이제 그 중에 뭐 보통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당뇨약도 있고 혈압약도 있으면 혈전약이 뭔지를 아셔서 그걸 일단 중단을 해야 되고요. 경미한 출혈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기다리면은 출혈이 먹겠죠. 약효가 떨어지면은 뭐 코피 나는 거 오래 누르면 멎는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고 그다음 코피나 발치 후 출혈 같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출혈은 외부에서 압박하면 되게 멋집니다.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은 외래 진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심각한 출혈은 사실 눈에 보이는 출혈은 아니지만 그 이제 그런 심각한 출혈이 생기는 합병증이 올 때는 즉시 응급실에 방문하고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다는 처방전을 보여드려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진들도 이분이 지금 출혈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해드려야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환자 약을 드신다면은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좀 그래서 중요할 내가 것 먹고 같고. 있는 여러 가지 약 중에 혈전제가 이 약이다. 뭔지 그거를, 모양이랑 알고 이런 거를 맞습니다. 좀 잘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이런 약 드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뭐 치과 치료라든지 이제 수술할 때 뭐 며칠을 중단해라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네네네. 이것 좀 어떻게 딱 명확하게. 그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앞둔 경우에 이제 그런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그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또는 며칠이나 중단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먼저 항혈소판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항혈소판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이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일반적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복용을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항혈소판제는 작용 기전이 혈소판에 결합을 해서 혈소판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합이 비가역적이에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항혈소판제가 한 번 붙어서 작용을 못하게 만든 혈소판은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기는 억제하는데 근데 혈소판은 수명이 보통 한 열흘 정도 됩니다. 8일에서 12일이면 우리가 혈소판이 늘 새 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적혈구는 수명이 한 달 정도 되는데 혈소판은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한다고 치면 혈소판의 한 70~80%가 다 새 걸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출혈에 큰 위험이 없이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 복용 중단하고 시술을 받으면 출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항혈소판제를 먹는 분들 중에 먹는 이유가 우리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동맥이나 뇌동맥에도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스텐트 시술을 한 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걸 끊는 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득가시를 따져봐야 되네요. 1년 미만일 왜냐하면 이 때는. 스텐트를 시술하고 이 약을 먹는 이유는 스텐트 안에 생기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는데
이거를 섣불리 그냥 스텐트 하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복용을 일주일씩 중단해버리면 그 안에 혈전이 꽉 차버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년을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만 지나면 좀 일주일 정도 끊는 건 괜찮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 안에는 끊지 않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한 수술이다. 예를 들면 뭐 이건 암인데 지금 수술 안 하고 1년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치과 수술 임플란트 하는 거라면 요거 기간을 좀 지나고 하는 게 좋겠다. 응?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보통 1년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물을 임의로 중단을 하면은 스텐트 내부에 혈전이 생겨서 심장혈관이라면은 심근경색, 뇌혈관이라면은 뇌경색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년이 지난 경우라면 대부분 괜찮은데 그런 경우라도 가급적이면은 그 이 약을 처방해 주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이제 이런 치과 때문에 일주일 정도 끊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5일에서 7일 요거는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는 꼭 주치 선생님이랑 네. 상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항응고제, 네. 응고제도 이제 혈전제랑 응고제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항응고제는 작용 시간이 되게 짧아요. 특히 요새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약은 이제 비타민 K 비의존성 항응고제 그 약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효가 한 하루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하루나 이틀 정도 복용을 중단 안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고 어떤 사람은 이틀이냐? 그거는 이제 수술이나 치료의 출혈 위험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출혈 위험도가 높지 않다면은 뭐 하루 정도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이건 좀 출혈이 생길 위험이 높다 하면은 뭐 48시간에서 72시간 이렇게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이 약들이 이제 신장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뭐 예를 들면 하루만 끊어도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약물이 배출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라면은 복용 시간을 중단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어요. 다 받고 나서 출혈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다시 이제 복용을 재개하게 되고 또 이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 이것도 이제 건강 검진할 때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내시경 검사만 하고 그 안에 병변을 눈으로 보고만 나오는 거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 이제 용종이 있어서 네. 이거 본 김에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 궤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궤양이 암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사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항응고제를 끊지 않고 그냥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건 발견했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검사합시다. 번거로우니까 네. 미리 뭐 뗄지 안 뗄지 모르고 조직 검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미리 검사할 때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중단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 도중에 무슨 병변이 있어도 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용종을 제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수술이나 치과 치료 말고 위대장 내시경은 요거 미리 중단해야 된다는 거 놓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거 모르고 그냥 네. 갔다가 용종 떼거나 그렇죠, 뭐 이거는 네네. 사실 그렇게 많이 되면은 하시니까. 안 되죠. 요거는 진짜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저출혈 위험이냐, 어떤 게 고출혈 위험이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출혈 위험은 이제 치과 시술하는 거는 사실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출혈 위험이 큰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조직 검사를 동반한 내시경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손이나 발 이런 것들 이런데 좀 정형외과 수술하는 거 이거는 큰 수술이 아니니까 출혈 위험이 낮아서 한 24시간, 36시간 정도 중단하면 충분하고요. 고출혈 위험 시술은 이제 뭐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신경외과 수술, 머리, 척추 마취 뭐 이런 데는 이건 왜 그러냐면 출혈을 되면은 척수를 누른다든지 신경 누르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시경도 그냥 조직 검사가 아니라 용종 제거하는 거는 조금 출혈 위험이 높은 거고요. 그 밖에 말초 동맥 혈관이라든지 또는 간이나 신장의 조직 검사하는 거 왜냐하면 간이나 신장은 혈관 분포가 아주 풍부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면 출혈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형외과 수술도 좀 고관절이라든지 무릎 수술이라든지 좀 큰 거 그런 것들은 고출혈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항응고제 복용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시술이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네네네.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네. 주치 선생님이랑 좀 잘 반드시 네.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연장선상에서 이제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항응고제 아까 다비가트란이랑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이제 신장 기능에 따라서 복용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제 정해준 표거든요. 환자분들이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보고 이분의 신장 기능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인데요. 이 다비가트란이라는 약은 신장으로 배설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복용 중단 시간이 나머지 세 가지 약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CRCL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신장에서 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신장 기능이 좋은 거고 낮을수록 나쁜 건데 신장 배출 기능이 이제 나쁠수록 이제 복용을 중단하는 기간이 더 이제 길어진다.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신장 기능을 고려한다. 중단할 때는 네네네.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까 비타민 K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네. 혹시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것도 게 다시 있는지. 조금만 더 연장해서 네네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와파린 드신 분들이 와파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네. 옛날 약이다. 그러면서 와파린 개발된 과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와파린은 요새는 안 쓰느냐? 요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심장 판막이 안 좋아져서 심장 판막 수술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약은 쓸 수가 없고 오로지 이제 와파린만 쓸 수 있는데 기계 판막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기계 판막에 혈전이 끼거나 그 혈전이 차서 기계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와파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오래된 약이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이 와파린의 작용 기전이 비타민 K라는 비타민 K의 기량제 이걸 작용을 방해하는 약이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섭취하는 양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 이 와파린이라는 약도 용량을 올려야 되고 비타민 K를 적게 먹으면 와파린의 약 용량도 줄여야 되고 근데 비타민 K라는 거는 녹황색 채소에 많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비타민 K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일정하게 드시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쌈 채소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쌈 채소가 몸에 좋다고 뭐 한 3, 4일 정도 연달아 먹다가 또 다음엔 안 먹다가 하면은 그 약물 농도를 맞추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고 자, 이런 음식들은 늘 일정하게 드셔야지 많이 먹었다가 안 먹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파린은 대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같이 복용해야 되는 약이 어떤 약이냐에 따라 와파린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처방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에서 내가 와파린 먹고 있고 B라는 병원에서 어떤 다른 또 감기약이라든가 정형외과 약, 진통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나는 와파린 먹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약을 같이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상의를 한 군데 병원을 다니면 다 이제 확인이 되지만 병원을 두 군데 다니면 이쪽 선생님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비타민 K 비의존성 도학이라고 하는 약은 항응고제는 음식은 크게 상관없고요. 다만 일부 항생제나 부정맥 치료제, 항진균제 등과는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약을 같이 복용할 때는 용량을 좀 줄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 약을 처방하는 선생님이라면 알아서 다 해드릴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병원에서 내가 무좀약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원래 먹고 있는 약 용량을 조절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 계열의 약들 그런 약들은 위장관 출혈이 잘 생기거든요. 위궤양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잘 생기는 요인이 소염 진통제를 같이 먹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약들 먹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파서 뭐 관절염이나 관절이 아프시고. 그렇죠. 소염증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는 위벽을 보호하는 약을 좀 같이 먹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주의할 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도 그 와파린이 되게 역사가 깊고 오래된 약이지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까 판막 네. 뭐 수술하신 분들은 꼭 드셔야 되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약인데 뭐 놓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네. 저 약이라는 게 뭘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만 네. 또 가끔 잊어 먹는 경우도 네, 그게 뭐 있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투약 간격이 이제 하루 한 번인 약이 있고 두 번인 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절반 시간을 딱 쪼개서 내가 12시간 이내에 생각을 해냈어요. 알았다. 예를 들면 네. 아침에 보통 나는 7시, 8시에 약을 먹는데 12시쯤 생각이 났어. 그럼 그때는 그냥 즉시 복용을 즉시 하고요. 먹는다. 네. 네. 근데 12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네. 내가 기억이 났는데, 이게 아침에 난 6시에 약 먹는 사람인데,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기억이 났어. 그러면 그때 또 먹고 내일 아침 또 먹느냐? 그건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날 지나간 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버리고 다음날부터 복용하시고요. 네. 투약 간격이 하루 2번인 약물은 이제 약 작용 시간이 12시간이라고 보고, 절반, 6시간 이내에 기억이 나면 빨리 먹고, 6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면은 그때는 그 시간은 넘겨서 예를 들면 6시라고 가정을 하면 6시에 먹고 그다음에 6시간 지나면 12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시쯤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아침 건 그냥 거르고 그럼 저녁 6시에 다시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저녁약은 저녁약대로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침에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때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먹은 걸 한 번 거르는 것보다 먹었는데 모르고 2번을 먹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더 위험하다. 오히려 많이 먹는 게. 생각이 잘 안 나면 할 수 없이 그날 하루는 그날 그 내가 먹어야 되는 시간은 거르고 다음 투약 시간부터 복용을 하시는 걸로. 요게 시간을 딱딱 정해주시니까 좀 외우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합리적으로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요거 2개 동시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지? 네, 그거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항혈전제에 항혈소판제도 있고 항응고제도 있고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2개를 동시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항응고제는 심방세동 있는 환자들한테 고위험군 심방세동은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항혈소판제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고 스텐트 하신 분들을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개 병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심방세동에 원래 있던 환자가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도 생겨서 스텐트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다 먹어야 됩니다. 2개를 다. 자,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초기 몇 개월 동안은 항혈소판제를 2가지를 먹거든요. 1개가 아니고 아스피린, 클로피도 그렇게 2개를 먹게 돼요. 그러면 그 환자가 항응고제까지 복용하게 되면은 이런 항혈전제를 3개나 먹게 되는 거죠. 3개나. 그래서 처음 스텐트 시술을 받고 예를 들어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가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2개의 항혈소판제랑 1개의 항응고제, 2개의 도합 3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3제요법이 되고요. 그 다음 6개월까지는 항혈소판제 1개랑 1개의 항응고제. 그래서 2개. 그래서 2제요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이제 1개의 항응고제만 복용을 합니다. 단독요법.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 그러니까 3제요법, 2제요법, 단독요법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얼추 뭐 일주일, 1개월, 6개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은 3제, 2제요법을 가능한 길게 하게 되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낮은 사람은 출혈 위험을 더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3제, 2제요법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해 줄 일이긴 하지만 내가 초기에 이렇게 약을 3제나 2제를 복용할 때는 출혈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드시는 환자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제나 3제요법의 유지 기간은
관상동맥 질환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줄여나가는 방향은 네. 좀 이런 추세를 갖고 네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정도로 복용하다가 기억을 하면 차츰차츰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혈전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너무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교수님. 벌써요? 네. 네, 벌써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약을 드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한번 위에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네. 네. 브릴린타 먹고 네. 있는데 치과 스케일링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네. 요거 치료 전에 잠깐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스케일링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스케일링 하실 때 평소에 좀 피가 많이 나시나 봐요. 그렇죠. 스케일링은 피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지금 뇌졸중이 벌써 3년 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뇌졸중 그때 이제 뭐 뇌경색일 때 스텐트를 넣었을지 뭐 어떤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3년이나 경과했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뇌경색이 다시 생기는 위험이 아주 높은 높은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났다면은 스케일링 전에 끊어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3년이나 지났으면은 한 4, 5일 정도 끊고 스케일링 하시고 그리고 다시 복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스피린을 1년 넘게 먹고 있는데 괜찮아진 것 같으시다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실 것 같은데 평생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거 끊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건지. 네. 그것도 이제 약도 먹다가 좀 편해지면은 자꾸 이제 끊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협심증이라는 거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을 말씀하실 것 같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권장을 받았다고 하면 관동맥에 이제 우리 동맥경화 반이 있거나 혹은 뭐 스텐트를 넣었거나 이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항혈소판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둘 중에 하나를 복용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한 가지 약은 평생 드셔야 됩니다. 평생. 네. 그래서 만약에 살면서 그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터져서 혈전이 혈관을 막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혈관이 막히는 거를 최대한 예방해 줄 수 있는 약이 항혈소판제이기 때문에 한번 동맥경화가 있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꼭 평생 동안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평생 드시는 것으로 딱 이렇게 단념하시고 쭉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혈전이 생기는 것과 운동이랑은 좀 연관이 있나요, 교수님? 그거가 이제 그 혈전이 아까 제가 항혈소판제 설명하는 거랑 항응고제 설명하는 거랑 할 때 항응고제 설명을 할 때 하지정맥 혈전증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 하지정맥 혈전증이라는 거는 운동을 잘 하지 않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아서 혈액이 저류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서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혈전이 덜 생긴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너무 많이 걸어서 위험한 거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걷는 거는 뭐 근육이나 혈관에는 아주 좋은 일인데 다만 이제 뭐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근육이라든가 혈관만 생각한다면은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어쨌든 혈전 측면에서도 운동을 적당히 하는 거는 좋은 거네요, 교수님. 네, 요거는 뭐 크게 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텐트 시술을 2번 받으셨나 봐. 2개 넣으셨대요.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좀 속이 안 좋으신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좀 답변 주실지. 지금 스텐트를 2개나 넣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스텐트 넣으면은 항혈소판제를 2개를 복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하고 플라빅스라는 이제 2가지 약을 다 먹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쪽 계열의 약들이 위벽에도 이제 좀 손상을 입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가 쓰리고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위장약을 같이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장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면 그래도 좀 꾸준히 복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야,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2, 3년 지나고 나면 작년이라고 또. 네. 네. 그 항혈소판제를 2개에서 하나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속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주셔서 위장약을 같이 좀 처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훨씬 괜찮다고 그렇죠. 말씀을 네네네. 주시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손이 좀 그 질환 때문에 손이 불편해서 자꾸 긁히거나 다치는데 이제 피가 멎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요. 저거는 좀 안타까운데요. 아마 이제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병이니까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있을 것 같고요. 뇌경색이 왔고 이제 편마비가 오니까 한쪽이 불편해서 이게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어디 걷다가도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다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멍이 들고 이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복용하시는 약 중에 분명히 이제 항혈전제가 있을 것 같고요. 피가 멎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그 약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이미 한 번 왔던 분이고 또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복용약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이랑 관련이 있지만 약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이렇게 손을 잘 보호하는 장갑을 끼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하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렐토 네. 복용 중이신데 이제 밤에 자다가 가슴이 덜컥거리고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계속 좀 불안감이 있으신가 봐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이제 심방세동이요. 그러니까 자렐토라는 약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항응고제 중에 한 가지 약이 되겠고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뇌경색이 잘 생기기 때문에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이제 자렐토를 복용 중이신 것 같은데요. 심방세동이 지속성이 있고 발작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맥박이 정상이다가 갑자기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또 뭐 한두 시간 있으면 없어지고 이게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 지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정상 맥박은 아예 없고 그냥 꾸준히 심방세동이 있는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발작성 심방세동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가끔씩 가슴이 덜컥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는 자렐토 복용과는 상관이 없고 심방세동 증상이 생겨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심전도 검사를 뭐 요새는 오래 붙이고 있을 수 있어요. 한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열흘까지도. 조그마한 패치 같은 심전도를 몸에다 붙이면 한 일주일 열흘 붙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런 증상이 생길 때 이게 표시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심전도를 보면 이게 심방세동이 재발해서 자꾸 생겨서 그러는 건지 혹은 심방세동 말고 다른 부정맥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자렐토 복용하고 있는 병원에서 상의를 하셔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뭔가 검사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좀 검사부터 먼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나기중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갑상선 때문에 부정맥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좀 연관이 있을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갑상선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슴이 불규칙하게 뛸 때가 많아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인 건가요? 평생 조심을 해야 하나요? 네. 갑상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맥이 이제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 보통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아주 잘 동반이 되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그냥 뭐 정확한 퍼센트를 내기는 어려운데 한 3분의 2 정도의 환자는 3분의 2, 그거보다 뭐 조금 더 많이는 갑상선이 잡히면 심방세동도 없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갑상선 치료만 잘 하면 부정맥도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0-30% 정도 환자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상선이 정상이 됐는데도 이 심방세동이 자꾸 생겼다 말았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심방세동 치료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잡혔는데도 계속 두근거린다면 그거는 갑상선과 관계없는 부정맥이 지금 계속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계단이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이게 심방세동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무리가 될지 좀 걱정이 된다고. 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의심하는 것처럼 심방세동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기능이, 우리가 심장이 이제 그냥 제일 중요한 기능이 혈액을 밖으로 뿜어내는 펌프 일을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또는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있어도 맥박이 잘 조절되거나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맥박이 빠르거나 반대로 너무 느리면 그 맥박이 조절이 안 돼서 또 숨이 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 이상이 있다면 그걸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검사를 했더니 내가 심실 기능도 괜찮고 맥박도 잘 조절되는데도 그러신 거라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거니까 운동량을 거기에 좀 맞추시든지 젊었을 때만큼 욕심을 내지 말고 등산하거나 이럴 때도 좀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일단 한계를 좀 낮추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흔님 질문 보겠습니다. 부정맥 진단 받으셨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재보면 들쭉날쭉 하신다고 70, 110 이거 어느 정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도 마흔님 질문이 이제 부정맥이라고만 얘기하셔서 정확히 어떤 부정맥인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네. 부정맥 종류가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맥박이 70 나왔다가 110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제 110이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좀 흥분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나왔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가만히 내가 편안한 상태인데 70일 때도 있다가 갑자기 뭔가 덜컹 하더니만 갑자기 110일 때도 있다가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맥박 숫자만 갖고는 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요즘 스마트워치들은 심전도를 기록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워치도 그렇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심전도를 기록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20세 이상 인간은 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심전도를 기록해서 이렇게 파일을 뽑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 뽑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하고 면담을 한번 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그거는 어떤 이유니까 이렇게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내 인생의 랑님 질문까지만 한번 볼게요. 네. 가족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병원에서 이 스트레스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불안하면 부정맥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일단은 아마 이제 네. 내 인생의 랑님이 심방세동이 있는 분이겠죠? 있는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맥박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도 맥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오기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또 가뜩이나 심방세동 때문에도 맥박이 정상이 아니고 빠르고 힘든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더 빨라지니까 이제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심방세동 있는 분들은 일부러 맥박이 좀 느려지게 하는 그런 심장약들을 처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약을 복용하시면은 맥이 좀 빨라지더라도 빨라지는 속도가 늦든지 아니면 최대 맥이 그때는 뭐 약을 먹기 전에는 150이었는데 먹으면 한 120, 30 정도까지 좀 조금 낮춰줘도 심장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상담을 받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하셔야죠. 뭐. 그렇군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걸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못다한 질문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성원 교수님과 함께 항혈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쉽게 설명을 주셔서 네. 아마 실제로 뭐 드시는 분들, 뭐 가족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